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래요. 속상하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 다우존스는 0.5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3%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휴일이라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동절 증시 휴장이라는 것 같고요. 그 상무부에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나왔었습니다. PCE라 그러면은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연준에서는 보통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PCE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CPI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CPI가 분위기는 다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PCE는 더 중요한 지표라고 말은 하지만 관심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년 대비해서 2.5%, 전월 대비 0.2% 상승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모두 부합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시장에 뭐 변수라 그럴 거는 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 많이 떨어졌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51% 반등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을 한 것이 왜 반등을 했느냐를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2분기 실적은 사실 투자자들한테 어떤 핑계가 되지 않았나. 네. 거기에 뭐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좀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좀 떨어졌을 거고 좀 떨어지고 나면은 여전히 견고한 그런 경쟁력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마땅히 대안이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쪽에서 가진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 엔비디아 팔고 뭐 살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인텔을 사셨다면은 뭐 크게 물렸을 건데 좀 이따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네. 그 제품 설계 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분할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9.5%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그러고요. 뭐 나머지들은 그냥 오늘 휴일이라는 거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미국이 아마 저 노동절 같은 거죠? 예, 네. 노동절 휴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글로벌 머니톡도 그러니까 9월 달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미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진짜 막 그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인터뷰하고 막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휴가를 왕창 갔다 왕창 오는 경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8월 달에는 만들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9월에 바로 시작하면은 9월 되면 바로 시작하자 그랬다가 9월 1일이 휴장이라 네. 그래서 좀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걸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인텔이 파운드리 부분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을 했고요. 인텔과 그 투자은행들 쪽에서는 현재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텔은 제품의 설계와 제조 사업을 분할하고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2분기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해서 좀 그런 대응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가 관련 작업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팩게싱어 CEO가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그 인텔이 그동안 그 과거에 이제 그 공룡이라고 네. 하면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텔이 그러니까 좀 꺾이게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술보다는 너무 재무적인 부분만 신경 썼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책임자였었던 팩게싱어를 다시 영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파운드리 부문을 좀 분할하는 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파운드리 부문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 미국 정부도 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준다 그랬었고 또 인텔이 또 워낙 전통적인 부자기 때문에 여기서 그 파운드리를 하면서 그 지적재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꽤 위협적일 수 있다.
있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 ASML의 차세대 EUV 공정 장비를 뭐 전문 용어로 아도를 쳐줬죠. 네네. 2세대 장비를 그냥 뭐 TSMC 삼성전자 못 가져가게 그냥 네. 왕창 인텔이 가져가면서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과 네. 1세대 EUV 장비도 제대로 못 다루던 인텔이 과연 2세대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가 빨라요? 손절이. 네. 그러니까 손절 얘기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빠르다. 사실 그 파운드리를 이제 그동안 격차가 꽤 벌어져 있었던 거를 좀 따라잡으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건데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한 2조 1천억 정도 순손실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다 15,000명 정도 감원을 하고 뭐 투자도 삭감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제일 미국에서는 이게 제일 치명적일 건데 배당금 지급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이건 이 배당 지급 안 하겠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주주는 인사권자입니다. 네. 배당금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인사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네. 그럼 인사권자들은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나만 재산상의 피해를 보겠니? 너도 월급을 그만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네. 라는 목소리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분할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를 분할을 하게 되면 근데 사실 파운드리를 분할하게 됐을 때 이걸 누가 사나 싶은 부분들도 좀 있긴 있고 네. 여기에 또 더해서 이제 이거 말고도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게 되면 이거를 이제 어디랑 같이 할 것인가 그리고 신규 증설을 하게 되면 투자 그런 부분들도 꼭 파운드리 분할뿐만 아니라 신규 증설 관련한 부분들도 좀 지출이 좀 보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하고 좀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숟가락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TSMC가 네. 숟가락으로 미국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숟가락. 거의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네. 그냥 티 안 나는 정도 이렇게 삽으로 안 하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유 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계속 네네.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속도를 좀 지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대외적으로 티는 안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인텔에서도 그 속도 조절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에 대한 속도 조절이 있는데 여기서 인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뭐 얘기가 들어갈 거라 그러는데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기사의 그 무게감에 비해서는 네. 진행 상황은 조금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 같진 않아요. 어.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텔은 올해 주가가 한 60%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반도체 관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인텔 같은 경우는 60%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투자자들이 열받겠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배당까지 안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까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뭐 하여튼간 얘가 문제입니다. 누구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문제인데 잠시만요. 제가 그림 좀 지금 찾아보고 있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텔이 영역을 뺏기고 있는 건 사실 경영적인 측면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원래 1등이라는 회사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1등이라는 회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업체들이 여기서 좀 경쟁자가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1등 업체를 아예 배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CPU 쪽에서 최강자가 인텔이었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는 성능보다는 전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럼 인텔이 그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지배적인데 네. 저도 이번에 책 쓰면서 계속 찾아봤을 때 거기서 인텔이 저전력 반도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안 껴줍니다. 뭔가 더 이상 그 인텔 공룡의 높은 눈높이 내지는 이게 목이 뻣뻣한 거 이걸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기간 동안 인텔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네. CPU가 마스터니까 뭐 나머지 부품들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저희 전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가 뭔데 전기를 써? 뭐 이게 인텔이 전기 쓰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뭐 메모리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저희 그래픽이 좀 더 속도를 내려면 메모리가 필요한데요.
네가 어디 비싼 메모리를 막 이걸로 이렇게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게 되니까 야 AP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애플도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삼성도 내가 직접 만들 거야. TSMC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게 그 인텔한테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지금까지도 이게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서버입니다. 서버용 CPU 우전에 우리가 뭐 DDR5 같은 거 만들어도 네. 인텔이 나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팔았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졌을 때 이게 블랙웰 요 서버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블랙웰의 그 MVL72라는 서버예요. 그러니까 이 서버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품입니다. 네. 젠슨랑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요 블랙웰 칩이 아니고요 이 블랙웰 서버가 하나의 제품이에요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 블랙웰 서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CPU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레이스 CPU하고 블랙웰 GPU하고 이걸 쭉 연결하는 NV링크로 연결해 놓은 요 서버 하나가 하나의 제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좀 지나서 보면은 네. 우리가 옛날에 정프로님 처음 컴퓨터 보셨을 때 네. 우리 삼복 컴퓨터, 네. 뭐 삼성 컴퓨터 이런 거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산이나 이런 데 가서 조립 조립. PC를 네. 썼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서버는 옛날에는 그냥 그 브랜드 서버를 쓰다가 네. 지금은 조립 서버의 시대입니다. 네. 조립 서버의 시대의 특성은 뭐냐? CPU만 인텔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막 사서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요걸 하나의 제품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시 브랜드 제품의 시대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CPU니 GPU니 기판이니 뭐 있잖아요. 뭐 슈퍼마이크론 이런 애들 다 조립하는 데들 그래서 있잖아요. 델, HP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통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노트북처럼 팔겠다 그냥. 그렇죠. 올인원 PC. 예, 올인원 PC처럼 그냥 네. 뭐 브랜드 PC로 팔겠다는 건데 이러면 인텔은 어딜 가야 됩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AMD도 Z팀인가 G팀인가 해갖고 이제 서버 업체 인수한다고 했고, 예, 예. 그 엔비디아도 서버 관련 무슨 뉴스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진짜 인텔은 내 걸 써서 서버를 만드세요 해도 팔 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AMD도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거기가 CPU를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서버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라는 건 통짜 만들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클라우드와 AI 데이터 센터 쪽에 지금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공간은 네. 지금 말씀드렸던 요 통짜. 이러면은 지금 전체 시장의 95%를 인텔 CPU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GPU 업체들이 야 이제 CPU가 뭐가 중요하냐? CPU는 내가 만들어서 껴줄 테니까 GPU 전용으로 CPU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우리 거 쓰세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인텔의 영역은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인텔이 CPU를 못 만듭니까? 뭐 가우디 3 같은 경우는 전성비가 엔비디아보다 더 나아요. 네. 근데 안 껴줍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텔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설사 파운드리를 판다 한들 네. 인텔이 돌파구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파운드리를 살 만한 회사가 그 뭘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빈살만이나 아니면 UAE라면 사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냐면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네. UAE에서 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MD의 파운드리 쪼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글로벌 파운드리스인데 중동에서 그걸 샀었습니다. 사실 뭐 인텔이 판다고만 하면 뭐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소프트뱅크 네. 살 곳들은 뭐 있다. 있죠. 그리고 뭐 절대 안 팔겠지만 중국 돈만 있으면 사고 싶죠. 그 공장이 미국에 있어요, 인텔 여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예, 예. 네. 자, 하여튼 인텔이 올해 들어 60%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예, 예.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구조조정 발표하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삼성한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삼성한테요? 누가 사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흔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좋겠죠. 네.
뭐 그때 패키징으로 나와가지고 2030년까지 글로벌 2등 하겠다. 네. 그 얘기는 그거 있잖아요. 2등 제끼면은 몇 등? 1등 제끼 3등 제끼면 몇 등 그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갖고 삼성만 제끼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자기가 3등이었으니까. 근데 먼저 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삼성의 지위가 유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2등 지키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연스럽게 수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출 지표가 8월에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뭐 역대 8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실적을 내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수출 같은 경우도 6개월째 100억 달러 이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도 2위. 컴퓨터가 뭐냐면 서버입니다. 서버. SSD 이런 거. 네네. 엔터프라이즈 SSD 그래갖고 기업형 서버 쪽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자동차는 증감률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선박 같은 경우도 좀 증감률이 80%. 근데 선박의 증감률이 80%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박 수출은 네. 우리가 조선 회사들 주가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선박은 이렇게 인도 기간별로 이렇게 매출을 그렇죠. 잡는데 네. 선박 수출은 이게 나간 것만 잡기 때문에 우리는 수주에 더 관심이 있지 수출 쪽은 조금 관심이 좀 덜하긴 한데 네. 이제 뭐 그 옛날에 비싸게 그러니까 싸게 받았던 건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거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거 중에 석유 제품이 플러스로 전환됐던 거, 석유화학이 이제 플러스 6.9%로 전환한 거 정도는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은 미국도 역대 최대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플러스 작지만 플러스 증감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도 역대 2위, EU도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2위, 1위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실 건데 그냥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지금 장사가 제일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흔히 말하는 올타임 하이. 올타임 하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되게 실감하기가 어려운 게 그 미국 증시 보다가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를 얘기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거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못 따라가 지수가 주가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지. 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까지 벌었던 돈 중에 제일 많이 버는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 컴퓨터 많이 팔아요? 그 얘기 하실까 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버. 아 서버. 네, 네. 기업형 엔터프라이즈 SSD 뭐 이런 것들이 아. 컴퓨터로 잡힙니다. 아, 이제 채팅보다 잠깐 못 들었어요. 아, 왠지 제가 또 이제 정프로님이 또 그렇게 딱 그 치고 들어오실 것 같아서 얘기를 미리 하셨구나. 미리 밑밥을 아니, 서버는 드렸다. 많이 팔아요 우리가? SSD 아 SSD 판 거를 저 컴퓨터로 서버. 낀다. 엔터프라이즈 SSD를 컴퓨터로 아. 분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왠지 딱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딱 저도 보면서 네. 아 이거 컴퓨터 우리가 조립 PC를 파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러니까요. 나오지? 네. 라 그래가지고 야 요거는 정프로님의 분명히 공격 들어온다. 아. 공격 들어온다. SSD. 근데 이걸 컴퓨터로 가면 되나? 반도체는 아니지. 네. 아 이거 뭘로 해? 딱 그냥 컴퓨터밖에 없군요. 그리고 AI PC용 SSD 수요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잡힙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왜 SSD를 컴퓨터로 잡냐면은 네. 그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낸드 플래시로 팔면 그냥 반도체로 잡히는데 네. 요거를 외장하드로 이렇게 넣게 되면 컨트롤러랑 이런 거에서 부품이랑 연결해가지고 모듈로 팔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은 왜 주가는 안 가냐라는 네.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바람보다 빨리 움직이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먼저 눕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다 멈추고 햇빛 나는 거 한참 확인하고 올라가다 바람 불면 바람 분다 싶으면 먼저 가는데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가격은 좋은데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계속 플랫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그 이어가다 보니까 고점인가요? 이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높기 때문에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피크아웃인가요?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좀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HBM 같은 걸 잘하는 하이닉스는 위로 뚫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디램 판매 외에는 특별히 모멘텀을 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낸드랑 디램 가격이 좀 고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못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근데 있다. 가격이 근데 저렇게 고공행진하고 있으면 물량이 늘면 되잖아요. 물량 엄청 늘죠. 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갈만하지 않나? 우리는 바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벌던 저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쵸. 디램 가격 고점 아니냐. 근데 디램 가격이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그 뭐 지금 팔리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AI 서버가 됐든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IT 쪽이 잘 되면 디램은 무조건 나갑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텔 같은 경우가 CPU 이런 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디램은 심지어 과점 시장이라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다가 수량이 늘어가면 무조건 팔려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좀 그냥 가서 더 좋게 쳐줘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네. 안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만큼만 쳐줬어도 그렇죠. 밸류 자체가 다르죠. 네. 마이크론은 뭐 왜 3위 업체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잖아, 미국에. 삼성도 미국에 있습니다. 에이, 미국에 상장했잖아. 3%도 미국에서 NIS에서 방송 시작합니다. 이제 이제. 평가 받을 겁니다, 그것도. 네. 여튼 수출이 꽤나 잘 되고 있다.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를 하려는 것 같아요. 10월에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기 시정 조치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적기 시정 조치가 뭐냐면 일종의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부실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한테 번고 요구 명령이 있는데 요구에 따라서 뭐 야 너네 부실 자산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팔어 부실 채권 정리해 아니면은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자본금을 좀 늘려 증자해 뭐 요런 거 아니면은 뭐, 야 니네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적기시정 조치입니다. 네. 근데 적기시정 조치가 굉장히 좀 그 무서운 이유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야 자본금 충당해 네. 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는 자본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죠, 절차. 네. 네. 그러니까 자본금을 충당할 수 있으면 그 말 나오기 전에 했겠죠. 충당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절차입니다. 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PF를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네. PF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서 금융감독원에서 보기에 야 너네 이거 PF 리스크를 너무 조금 부과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야 이것도 좀 더 잡어 하면 적자나고 적자나면 자본 잠식되고 네. 자본 잠식되면은 자본금 더 넣어. 그랬는데 못 넣어. 그러면은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예전에 저는 저축은행 사태 때도 금융감독원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요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저축은행 같은 거 정리하는 노하우들이 좀 많이 생겼기 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옛날처럼 영업정지 시켜놓고 5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안 준다거나 네.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적당하게 이제 문 닫게 하고 합병시키고 그다음에 밤에 문 닫고 밤에 영업 정지 시킨 다음에 아침에 문 여는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그런 거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문 닫고 밤에 M&A 한 다음에 내일 아침 문 여는 거.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게 그쵸, 되는. 그쵸. 네.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장난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지금 상반기 순손실 규모가 1조 2천억이에요. 새마을금고요? 예. 오. 근데 되게 우리 상대적으로 덜 느끼시죠? 원래 이런 뉴스 나오면 막 나 빨리 돈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확산되면서 뱅크런이 이어지었던 게 옛날이라면 그렇죠.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리고 신협도 올해 상반기 적자가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의 적자 금고수가 431곳입니다. 적자. 지난해 말 기준 전년에 45곳에 대해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랑 신협은
이거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치명적인 수준일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분위기는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좀 적자 금고들 다 합병 네. 시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느 은행이 위험한가? 그 얘기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굳이 아까 밤에 문 닫고 뭐 네. 일과 끝나면 문 닫고 밤에 M&A 한 다음에 내일 아침 찾아갖고 소비자들이 뭐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기법들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뱅크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어느 저축은행이 좀 어려울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거 그 리스트 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신평사에서 상반기에 저축은행 신용평가 조정한 곳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보면은 KB, 대신, 키움, 고려, 다올, 에큐온, OSB, 페퍼 이렇게 애들이 등급 하향 조정이라든지 장기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라든지 장기 등급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신용평가사에서 한 그 결과를 그냥 보여주시는 보여드리는 거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좀 마음이 불안하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특별히 별 문제는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좀 옮기실 때 참고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찾아가 돈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음. 아이고 시간 지났네. 우리은행 네. 얘기까지 좀 드리려고 네, 그랬는데 하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은행이 네. 오는 9일부터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수도권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합니다. 제가 그때 막 말씀드렸었죠. 네네. 은행 갔는데 저희 돈 떨어졌는데요. 돈 매진됐는데요. 요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우리은행에서 1주택 이상,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그러네요. 주택담보대출 해준다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은 전 세대원이 네. 없는 곳에서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런 일이 우리은행은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손태승 전 회장 그 부당 대출 문제 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뭐 임종용 회장이나 조병규 은행장 뭐 둘 중 하나 책임져야 된다 막 이런 네. 분위기가 있어서 바람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1주택자 되면 아예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네. 이거 9월부터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진짜 작은 계획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데요. 그럼 왜요? 돈 떨어졌는데 진짜 이 소리 나온다니까요. 네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분위기를. 네.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신한, KB 다른 쪽도 비슷비슷하게 가잖아요. 예. 뭐 그건 뭐 5대 뭐 저 금융지주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아마 비슷비슷하게 네네. 갈 테니까 그건 뭐 그렇게 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신용평가사 그 신용 뭐 변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당연히 확인이 다 되겠죠. 있습니다. 네,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 뭐 터진다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건 계속해서 하여튼 저희가 잘 주시하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요 정도로 그러면 인사하고 그러시죠. 내일 다시 뵐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